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무언가 누군가에게는 협상인데 나에게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순간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그 맥락이겠죠. 오락가락하는 관세에 대한 코멘트, 뉴욕 증시 참여자들의 짜증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다시 하락했고요. 반도체 진영의 불안감도 확산됐습니다. 마벨의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충격과 함께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모델 도입 이슈가 영향을 줬겠죠. 국내 증시는 오늘도 좀 녹록지 않은 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밤사이 어떤 소식들이 추가됐는지 하나씩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피고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뉴스에 따른 피로감이 정말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트럼프가 때리고 달래기를 반복하고 있고 시장은 이쯤 되면 좀 면역, 내성이 생길 법도 한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펼쳐지며 나스닥 지수가 2.6% 급락했습니다. 18,000포인트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1.8%의 하락. 이 3대 지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장중 한 차례의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들려왔던 뉴스가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실망감과 함께 지수 장중 저점을 경신했고요. 이후에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캐나다도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USMCA라고 해서 3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왜 이 시원스럽게 반등을 해주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USMCA가 커버해주는 품목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의 38% 그리고 멕시코산 제품의 50%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투심을 크게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AI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스, 가이던스가 실망을 일으키며 급락을 했고 이것이 반도체주 전반의 투심을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가 아주 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7% 급락, 이제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한 브로드컴 정규장에서는 6%의 급락이었는데 마감 후에 그래도 좀 상승의 희망이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실적 내용 정리해 보고요. 아마존과 메타는 이 캐펙스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받아가면서 4%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 면제 이슈를 받으면서 어제는 탄력이 나왔던 자동차주들 역시도 오늘은 함께 꺾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5.6%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나마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애플이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커버리지를 재확인한 점 그래도 방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들이 정말 약했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 한켠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은행주들 작년 8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주요한 키워드는 물론 관세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AI주들의 낙폭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그만큼 지금 시장 한켠에는 AI주들의 성장성 그리고 이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의구심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는 AI주 전체의 주가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주가 연초 대비 17%대 하락을 했고요. 간밤의 급락으로 인해서 50일, 100일, 200일 주요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번스타인에서는 현재 AI의 센티먼트, 피봇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명백히 꺾였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퓨처럼 그룹에서는 엔비디아 다각도의 경쟁의 직면에 있다. 그러면서 인텔이 과거에 만들었던 그 수십 년간의 왕국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에버코어 ISR 측에서는 흔들렸을 뿐 차트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투자를 여기에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확인을 해봤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가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49억 2천만 달러, 컨센서스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웃돌았고요. EPS도 1.6달러,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그리고 45% 뛰어오른 수준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솔루션과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CEO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들려왔고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브로드컴의 주가 8%대의 급등, 그리고 마이크론과 TSMC 등 정규장에서 대부분 빠졌던 종목들도 역시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투심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주요 특징주들 빠르게 정리해봅니다. 테슬라, 베어드 측에서 bearish fresh pick,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픽을 했습니다. 1분기 인도량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다. 지금 머스크가 정부 일에 개입하느라 너무 바쁘고 모델 Y의 생산 차질에 따른 이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목표가를 $370 수준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팔란티어도 10.7%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임원이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국방비 감소 부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이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기업 리게티 컴퓨팅,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으로 출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니드엠 측에서 양자컴 산업 발전의 주요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종가 기준으로는 4%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주요 흐름들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 역시나 미국장 못지않게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다,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시장이 극혐하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장에서 들려왔던 뉴스들 너무나 다양하게 악재로 작용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단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모델이 딥시크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마벨과 몽고DB의 가이던스 쇼크가 이들의 주가 급락을 야기했죠. 아무래도 AI 칩 과 데이터 쪽의 종목들이다 보니까 AI 진영의 하락을 촉발시켰던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미국과 어떤 전쟁을 하던 관세든 뭐든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었고요. 1월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대량 해고자가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이게 했던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면제 동맹 품목에 한해서는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러다가 다시 4월 2일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관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신경 긁기는 정말 충분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트럼프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코멘트화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유럽 등을 비롯해서 자주국방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독일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빠르게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 측에서는 트럼프 비전에 동조하지 않으면 동맹국도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도 나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면 쳐내겠다라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변동성 지수이자 공포 지수인 빅스는 25.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2월 1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뚜렷하게 긍정의 요소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시간 외에서는 앞서 체린 앵커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브로드컴이 실적 내놓고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으로 관세와 AI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 장에도 반영이 되겠죠. 어제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AI 패권 다툼이 정말 치열하고 생각보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했죠. 중국이 AI와 양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200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금 운용 기간은 20년이고요. 미국의 억압과 억제,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성장시키는 촉매가 됐다. 이런 분석까지 더해지기도 했죠.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쓰기가 조금 꺼려졌던 대명사적 이미지가 있죠. 값싼데 그만큼 품질도 좋지 않아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 이슈 이후 다시 나온 알리바바의 고성능 저비용 AI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딥시크보다 싸고 성능이 그에 못지 않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딥시크 때처럼 다시 한번 가성비에 대한 키워드가 떠올랐을 경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프리미엄 칩 라인에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물론 딥시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으나 지금 중국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될 때는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격, 이 모든 것들 미국의 관세 부담을 안으면서 어제도 우리 장에서는 반도체 진영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7% 올랐는데 코스닥은 1.6%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코스피는 오름세를 나타냈죠. 다만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은 있었고요. 코스닥이 많이 빠진 데는 알테오젠의 급락이 아마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머크와 알로자임의 특허 분쟁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어제 5.7% 정도 하락했죠. 39만 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30만 원 후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기록하다가 최근에 급등 흐름이 있었죠. 이 정도로 5% 정도 빠졌던 날이 그리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제 어느 정도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 하락에 상당 부분을 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 빠진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기도 했고요. 뚜렷하게 정말 강하게 모든 시장의 수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섹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저마다의 이유를 달고 오르는 쪽이 있었는데 약간 특징주 개념으로 올랐다 정도의 시장입니다. 덩어리가 아니라 각계전투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좋았다라는 것은 LNG 쪽의 철강과 플랜트 종목의 강세였고요. 우주항공도 어제는 상승세가 있었죠. 유태셋이 3거래일 동안 550% 오른 것을 시장이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스페이스 X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3월에 우주 관련 일정도 많은 데다가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다른 방산 대비에 못 갔던 것 등이 부각되면서 어제 올라갔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 강했고요. 자동차도 이 캐맥의 자동차 관세가 한 달 유예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료 쪽도 농심의 제품 가격 인상 이슈에 반응하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IT 서비스, 홍콩 측에서 테크에 대한 관심도 투자, 주가 상승률이 좋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쪽이고요. 덩어리보다는 특징주 개념의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빠진 쪽을 보신다면 반도체와 LS그룹주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관세 그리고 중국의 추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진영 그리 좋지 못했고요. 또 하나가 바로 LS그룹주인데요.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어제 LS그룹주의 전방위적인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LS일렉트릭 보시면 어제 12% 급락이 나왔고요. LS 10%, LS에코에너지, LS머티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의 LS그룹의 상장 종목들 전체적인 하락이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특징주가 난무하는 가운데 떨어졌던 반도체와 LS그룹주들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이 여러 불확실성을 안고 있죠. 애플이 조금은 낙폭을 상대적으로 덜 보이면서 선전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AI 투자를 그리 많이 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고 때로는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AI 진영이 강할 때는 애플은 AI에 뒤처졌어 라는 식의 해석이 되며 떨어졌다가 AI 쪽이 딥시크 충격이라던가 이번에 알리바바 AI 모델 등장과 같은 새로운 AI 가성비 모델 이슈가 부각될 때 오히려 AI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 자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며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르는 흐름이 반복되죠. 자, 마이웨이 애플에 대해서 거밍치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이 올해 2분기에 사양이 확정될 것이고 3분기에 공식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내년 4분기에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7.8인치, 외부는 5.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요. 가격은 이 정도 290만 원에서 362만 원 사이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매 대수가 2세대 폴더블 폰이 나올 2027년도에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폴더블에 대한 얘기 애플 거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애플의 폴더블 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만약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된다면 국내에선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UTI도 가장 밀접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관련주이기도 하죠. 내장 힌지 쪽에 파이넨텍, 그리고 기판 쪽에 BH, 필름단의 세경 하이테크, 소재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앞단에 많이 꼽고 있습니다. 시장 혹은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참고용 정리이니까 체크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폴더블 이슈를 일단 체크해 둔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는 OLED, 여기에 BOE가 계속 퀄통과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3개월가량 늦은 시점으로 16 시리즈 공급망에 진입했는데 올해 1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애플의 스마트폰용 OLED 비중 삼성 디스플레이가 50%가 넘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가 30%입니다. 그런데 만약 17 시리즈에 BOE가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훨씬 더 국내 업체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단 점차적으로 애플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춰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는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OLED 진영에는 그래도 기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점유율이 좀 많은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체인 이 정도 정리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소재
상승세를 가장 먼저 앞단에 보통 두고 보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의 소재 종목들 먼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중적인 시각입니다. 애플의 폴더업을 사실 시장의 메인 뉴스로 등극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테마단에서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한켠의 기대들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시장의 관심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 전통의 애플 관련한 종목이죠. LG 이노텍의 어제 상승이 눈에 띕니다. 어제 LG 이노텍의 상승 반가웠죠. 마치 그 전 거래일에 롯데케미칼의 상승처럼 반갑게 느껴졌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그 전날의 롯데케미칼, 어제 LG 이노텍 모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LG 이노텍은 대신증권에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어제 9%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초에 빠졌다가 2월 들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LG 이노텍의 상승은 상당 부분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어제장에도 상승에 상당 부분 기관의 수급이 기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네이버 하면 카카오 떠오르듯이 LG 이노텍 하면 사실 삼성전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판이라던가 여러 사업부가 좀 겹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는 어제 0.15% 소폭 상승이었죠. 2월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LG 이노텍과 달리 삼성전기는 2월 후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던 LG 이노텍, 아쉬운 삼성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 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의 쌀 해서 에틸렌, 그래서 롯데케미칼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산업의 쌀 얘기해서 구리, 금속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쌀의 원조는 MLCC죠. 전자산업의 쌀로 여겨집니다. 전류를 모았다 풀었다 해주는 MLCC. 이 MLCC는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AI 서버용 MLCC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혹은 중국의 이구환신 속에 스마트기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MLCC가 발목 잡고 있었던 삼성전기도 나아지지 않겠는가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었었는데요. 2월 MLCC 수출액이 전년비, 전월비 모두 증가였었고요. 고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기 1분기 매출액은 YOY 기준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또한 LG 이노텍처럼 좀 실적의 버프를 받아서 올라가주는 시점이 빠르게 등장해 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밤사이 미국에서 AI 혹은 테크 진영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대 요소라기보다는 LG 이노텍과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볼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상장 얘기 오늘 하고 가야겠죠. 중복상장이라는 것은요, 한 회사의 사업을 인적 분할 혹은 물적 분할로 쪼개서 그걸 자회사로 시장에 추가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순환출자 구조에 의해서 재벌 기업의 소유 구조, 지배 구조의 기인에 이 중복 상장이 유달리 많기로 알려져 있죠. 중복 상장을 할 때 보통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죠. 기존 투자자들은 반발합니다.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 상장이 다른 국가보다 너무나 많은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국가별 중복 상장 비율을 보시면 한국이 정말 압도적이긴 합니다. 18%가 넘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일본은 4%, 대만은 3%, 미국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죠. 만약 구글이 한국 회사였다면 유튜브로
크롬으로, 검색 엔진으로 모두 다 사업부가 쪼개져서 상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올 정도입니다. 유독 한국이 중복 상장이 많다라는 점, 지배구조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 상장에 왜 더 거부감을 가질까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LG 엔솔 이슈 떠올리실 수 있겠죠. LG 화학이 갖고 있던 배터리 사업부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은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서 상장될 당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내가 봤던 배터리 사업부 매력도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투자자들의 반발과 심리 자체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소로 해석이 되죠. 실질적으로 LG 엔솔의 지분을 다수 갖고 있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16조,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78조 정도 됩니다.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SK바사나 혹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나 다 비슷한 맥락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되는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죠. 두산그룹의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막 이것 떼고 저것 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주주들의 반발로 취소됐던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이 지배주주를 위한 것이냐, 일반주주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는 중복 상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인터배터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죠. 중복 상장 이슈 왜 논란되는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었는데 투자를 하려면 우리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라 생각되면 상장 후 주식을 안 사면 된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발언의 취지는 투자하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거였겠지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코멘트였습니다. LS그룹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보시면 140여 개입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가 10개 정도이고요. 비상장사가 130개.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마다 비상장회사 갔다가 상장해서 계속 중복상장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모든 것이 원활하진 않겠지만 조금 비약해 본다면 그렇게까지 투자자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S그룹의 IPO 추진 중인 종목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어요. KOC 전기, LS 일렉트릭의 자회사, 그리고 SX솔루션즈, LSM&M, LS 이링크, LS EV 코리아 등등 상장을 추진하거나 일단은 철회시켰다가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5개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S가 이것에 투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나 LS 투자자들 특히나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LS의 밸류 다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어제 LS 지주사 10%의 급락, LS 일렉트릭도 12%의 하락을 맞이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긴 이슈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의 중복 상장 이슈 들여다봤고요. 자, 오락가락하죠. 종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것에 대한 키워드는 광물협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휴전 혹은 종전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죠. 스티븐 위트코프라고 미국의 중동 특사입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3월 12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다. 6개월 휴전안을 포함해서 평화협정과 초기 휴전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월 28일 있었던 미우 회담은 파국이었었죠. 이 파국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수습을 했었습니다. 사과를 SNS에 올렸었고요. 트럼프도 광물협정 서한을 보내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협상 여부에 따라서 군사지원 중단하는 것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좀 열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 총리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걸 검토 중이다.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서 협상안에 대한 기대감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재건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젤렌스키의 사과는 재건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전에 대한 얘기도 반복되고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한국의 조선업이라며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12개월 동안 주가가 많게는 180%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수익성이 좋아졌고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가 미국 해군 선박과 LNG 프로젝트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 우려가 적어지는 여건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항로로 들어오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 혹은 중국 선사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미국 무역대표부 움직임에 따른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이런 식으로 중국을 억누르고 중국을 조선업에서 배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그들의 동맹국인 한국의 조선업의 입지가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HMM과 페노션과 같은 해운사들 역시나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스토리긴 합니다만 JP모건의 보고서가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이 계속 유리기판 얘기를 꺼내 드네요. 그러면 다들 원래 삼성전기가 시도하고 있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기와 독자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에 한 지붕 두 경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부터 계속 드러내고 있죠. 2월 초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유리기판 테마의 상승세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뉴스가 추가가 됐네요.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캠트로닉스와 피롭틱스 각각 소재사와 장비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함께 연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독자적인 유리기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향이 짙은 기업들에 대한 체크 2월 당시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다만 삼성의 부인과 단독 기사 M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피롭틱스는 39,900원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변동을 좀 보이고 최근에 다시 한 번씩 자리를 지켜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테마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 여러 요소들에 대한 흐름 들여다봤고요.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뉴스들을 짤막하게 좀 요약하는 한 판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사실 우호적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엔화까지 굉장히 강하게 튀고 있죠. 그 향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마벨테크, 몽고DB의 급락, 국내에서 AI 진영의 힘을 좀 빼는 뉴스이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합니다. 다만 브로드컴이 시간외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고요. 오픈AI의 700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서 엔비디아 칩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은 중립 이하이고 반도체도 미국에서는 많이 밀렸다. 기댈 건 브로드컴의 시간의 상승이었다 정도입니다. 섹터로 그럼 다른 쪽들은 어떤지 들여다보니 화장품에 대해서 홍콩의 CLSA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K-뷰티가 오히려 미국의 관세 전쟁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한국 ODM이 생산한 화장품과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가격 차이 별로 없을 때 당연히 한국 걸 선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K-뷰티의 피크아웃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수출액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여전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의 K-뷰티 인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증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긍정적인 의견, 아모레퍼시픽도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어제 코스맥스의 주가
주가 급등이 있었던 만큼 한 번 더 이런 내용 나왔을 때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 밖으로는 재건축, 2차 미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원전도 미국 원전 생태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함께 손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스토리에 대한 기사가 또 추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죠. 나토가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우린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방산을 자극할지 보셔야겠고요. 유리기판 역시나 하나의 테마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일정들 하나씩 3월달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일정 중에서는 고용에 대한 데이터 중요할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GTC 연례 개발자 회의 일정이 아무래도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특히나 AI 칩 진영에요.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 들여다봤고요. 섹터로 넘어갑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것 같은 섹터, 숫자가 나오는 섹터에 관심이 높은데요. 미나앵커 오늘 그래서 식품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 있었던 라면, 이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좀 있었죠.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브랜드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괜히 라면이 먹고 싶어서 어제 라면을 좀 먹었는데 대표 라면 기업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즘 MZ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한번 달아봤고요. 우선 이 대표 기업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농심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다 같이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래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특이점은 1년 동안 혼자 독주했었던 삼양식품만 혼자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던 농심과 오뚜기 같은 부진한 기업들의 주가도 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특이점을 거래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차트만 살펴보시면 사실 삼양식품만 잘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삼양식품의 거래량은 2월 초에 빵 터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반면에 아래 위치한 농심과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바닥을 좀 기어다녔는데 어제 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된다면 삼양식품이 재현해냈던 만들어놨었던 이러한 주가 흐름을 농심과 오뚜기도 앞으로 조금 재현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농심과 오뚜기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자,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에서 특이점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가는 지금까지 성적순으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실적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여기서 특이점은 명불허전인 불닭볶음면이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다는 점이었는데 이렇게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동안에 농심과 오뚜기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주가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농심과 오뚜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조금 역성장을 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특이점은 북미와 중국 매출 감소 영향 또는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이 가로막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내수 침체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식품 기업들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나타내야 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한국 라면 수출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월에는 약 1,5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3%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장 많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은
1위는 단연 삼양식품이었고요. 거의 80%까지 상승한 가운데 그 다음이 농심 40%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뚜기는 이 경쟁사들의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약 10%가량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LS증권은 이러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올해도 음식료품 기업 가운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봤고, 지난해에는 수출 호실적 기업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전망도 있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꼭 반영을 해야 실적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라면 이 기업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았던 두 기업들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양 2공장을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최대 생산 능력은 18억 개 라면에서 약 25억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2024년 8월에는 네덜란드에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조금 더 현지 전략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7년 1월에는 중국의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중국 시장 비율도 25%로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 기대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차원에서 맵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를 진출시키겠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의존도를 조금은 낮추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농심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단 물량을 현지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세 부담을 적게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불닭볶음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라면 툰바를 이달 출시한 데 이어 6월에는 미국의 월마트에 입점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5년 3월에 유럽의 판매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이 판매 법인을 기점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유럽에서 약 4,325억 원의 매출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실적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가 말하고 있는 기대 포인트입니다. 농심에 조금 더 집중해 봐서 신라면의 해외 매출액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는 4,200억 원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 2023년까지는 7,100억 원으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기록해줬고요.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 제가 짚어드렸는데 유럽 시장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2%를 기록한 데 이어서 같은 기간 동안 농심 또한 유럽에서 매출액은 연평균 2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대장이 더 잘 갈 것인가 아니면 후발주자가 대장이 만들어 놓은 길을 다시 한번 재현해낼 것인가, 여기서 좀 결정장애가 생기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대장주의 목표가입니다. 삼양식품, 키움과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LS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110만 원, IBK가 108만 원, DS는 100만 원까지 증권사 6곳에서 100만 원 이상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농심, 어제 가격 인상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매출이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두 곳 증권사에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는 2025년 해외 매출의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라고 봤고요. 월마트 매대 이동 효과로 인해서 1년 동안 두 자릿수대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법인에서도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 그리고 2024년 4분기 실질적으로 매출 감소폭이 둔화했다는 점,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IBK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2분기부터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올해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기존 대비했을 때 14.7% 상향 조정을 했고 가격 인상 적용 제품 매출 비중이 약 71%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국내 매출액은 약 780억 원, 영업이익은 270억 원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업, 대장주와 후발주자가 기대가 되는 기업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식품주, 라면 기업들을 본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할까요? 후발주자를 노려보는 게 나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앞서 살펴봤던 이슈들에 대해서 또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셨죠.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님, SK증권의 조성우 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 그리고 뉴욕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략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네. 뉴욕장 작년 같지 않네요. 올해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그쪽에서 나온 유동성이 우리로 좀 왔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대로 계속 불편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사실 우리 장에도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 방향 좀 잡아주세요. 지금 1기 트럼프 때와 지금 현재 2기 트럼프 때는 지금 약간의 하나 로직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1기 때는 트럼프의 어떤 패턴을 시장에서 잘 읽어냈었죠.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강하게 좀 지르듯이 하고 나중에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쪽에 그런 패턴에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좀 트럼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좀 그런 패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당황한 거죠. 이를테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부임하자마자 25% 관세 부과가 있다 하고 하루 만에 한 달 유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시장은 또 물밑에서 또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관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런 쪽의 패턴으로 시장이 그동안 움직였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냥 25% 그대로 강행해버리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1기 때보다는 지금 트럼프의 어떤 좀 관세 이 드라이브가 더 좀 강력하다. 이런 부분에 좀 시장이 좀 과도기적인 국면을 좀 겪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우려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빌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성우 부장님께 저희가 따로 또 요청을 드렸던 질문 하나가 있죠. 바로 LS 그룹인데 이 LS 그룹에서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발언으로 인해 LS 그룹주 전반이 하락했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중복 상장 논란. 그리고 회장의 발언이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깎아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LS 쪽 요즘에 이제 전력이라던가 에너지 쪽으로 해서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라 더 걱정입니다. 아쉽죠. 사실 생각으로만 끝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 밖으로 또 나올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중복 상장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싫으면 우리 주식 사지 않으면 될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은 사지 말게끔 하려면 상장을 안 하면 안 사잖아요. 예, 그죠?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식을 팔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장의 좀 파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LS 그룹주가 사실 지금 트렌드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 쪽에서 계속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이 그룹 수장의 이 구설수, 이 설화 때문에 어제 그룹주가 이제 동반해서 급락을 했죠. 사실 뭐 LS 일렉트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가격 부담은 있다라는 얘기들은 끊임없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그때 좀 매수를 하면은 또 이제 수익을 주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런 어떤 좀 구설수가 오히려 좀 투자 심리 쪽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력주가 다시금 뭐 동반해서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좀 투자 심리는 LS 일렉트릭보다는 다른 대체 전력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지만 개별 종목의 어떤 이제 앞으로의 좀 기대 수익을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도 그 회장님의 그 구설수 때문에 전력주의 좀 다른 종목을 선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런 정도로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문득 어제 JP모건에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을 긍정적으로 딱 얘기했었던 네. 보고서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참 이런 일에 투자 심리와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갉아먹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이창환 영업이사님은 시장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기존에 이제 저희와 계속 호흡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현금과 뭐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주력 섹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지금 그 시장 반등할 때 체크하고 있는 게 그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네. 있고요. 어제 보니까 34%까지 올라왔는데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다소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거는 30% 이하, 한 28%까지 갔을 때는 거의 시장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40%를 육박을 해서 한 38% 이상부터는 이제 고점 신호가 이제 오는데 지금 34% 정도가 이게 많은 건 이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 노란불 정도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은 장중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은 아마 그날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코스피는 강세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에 대한 그 관세, 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이슈인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슈가 뭐 캐나다, 멕시코 그 USMCA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 또 관세 유예한다라고 나왔지만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 여기 먹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GDP 나우에서 그 뭐 마이너스 2.8%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로 인해서 한 2% 예상했는데 쇼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있게 됐는데 원인이 1월달에 금을 뭐 그 8억 불인가를 그 평소보다 20배 넘게 수입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라.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았던 이유고 금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이건 다소 약간 해프닝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조정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이용해서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걸 잘 보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그걸 주시한다 했거든요. 맞죠.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하게 빠지면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그리고 너무 그래도 과열이 보내지면은 또 관세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시장의 하락을 좀 약간 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미국 채권을 사겠죠,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어제 이제 그 코스피에서 약간의 수급의 변화가 연기금이 42거래 연속 순매수를 멈췄다는 겁니다.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게 잠시 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매수세가 멈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오늘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12월 초 그 비상기업 사태 이후로 연기금이 58거래 중에서 어제까지 포함해서 55거래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 3일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근데 금이 작고 순매수 금액만 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연기금 매수가 만약에 멈출 경우에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기금 수급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라든가 로봇,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차익 매물이 되고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일부 흐름들이 3월달에 공매도 그 재개를 앞두면서 롱숏 포지션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섹터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이 그리고 그 공매도가 많은데 좀 밸류 낮은 종목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커버를 하면서 롱으로 구축하고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숏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흐름도 좀 봐야 되겠고요. 어제 뭐 철강주 같은 경우가 대체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롱으로 구축하는 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요거 그 공매도 잔고 많은 기업들이 혹시 줄어드는지 여부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예를 들면 2차전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한 올해 1분기까지는 이제 업황 크게 그 회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바이오라든가 뭐 IA라든가 다른 sek터를 섞어가면서 그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뭐 2차전지 뭐 AI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섹터를 좀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2차전 섹터가 1분기까지는 좀 반등 쉽지 않아 보이니 이런 보릿 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타 섹터에서 수익을 내면서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섹터 혹은 종목들 이슈로 집중해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뭐 증권사 보고서도 좀 영향을 주긴 했겠죠. 그런데 홍콩 테크 등에서 IT,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여기 주식이 좋다 보니까 또 금리도 말씀 주신 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다 보니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 시장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LS그룹주의 어제 행태를 보니 카카오가 천사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물론 뭐 그냥 시장 참여자들의 속상한 마음이 대변된 얘기였을 거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소외돼 있던 뭐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사실 대장주격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사실은 시세가 생각보다 좀 더딘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뭐 수십조, 수백조를 뭐 쏟아부어가면서 뭐 생성형 AI 개발에 뭐 열을 올렸는데 뭐 네이버 이번에 뭐 하이클로버 X 같은 거 만드는데 뭐 1조 원 넘게 들었다 하다 보니까 벌써 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얼마나 되겠어? 좀 사실 좀 색안경을 꼈던 측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이 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통적인 모멘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머스 쪽에서의 확대. 그리고 이제 광고 사업의 호조. 요런 쪽을 일단 좀, 이 제목으로 좀 내세워서 두 종목이 좀 공통의 모멘텀을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이제 다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일단 뭐 이제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 쪽으로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심리들이 또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그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제 스토어 수수료를 뭐 인상한다든지 하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유통 관련해서 이커머스나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쿠팡의 지금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쪽에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이마트 그룹이 요즘에 많이 주춤한 상황인데, 근데 아직은 쿠팡에 견줄 만한 그런 스토어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을 많이 좀 거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어떤 대항마로서의 그런 어떤 시각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즘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이런 쪽이 일단 가장 크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시장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역시나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오고 좀 그동안 좀 오르지 않았던 쪽은 굉장한 하방 경직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버 카카오가 동반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네이버 저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중에서 굳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신다면 네이버 쪽을 좀 선호하긴 하는 게 일단 네이버 쪽은 좀 사법 리스크나 어떤 분할 상장이나 이런 리스크가 카카오 대비해서는 적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그 이제 히트한 드라마 하나 기억나시잖아요. 스카이캐슬. 아이들 뭐 이제 뭐 공부시키는. 네이버가 약간 좀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실적만 내면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근데 시장에서 뭐라 그랬죠? 너 이거 더 해야 돼. 너 이것도 해라. 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좀 네이버가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성형 AI 쪽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알리바바 AI가 또 공개되면서 한 번 더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이 AI 생태계가 이제는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라는 분석이라면
네이버의 하이클로버 X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네이버 쪽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출연자분들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 중에 뭐 살까요? 네. 이거거든요. 근데 또 진행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카오 비교되니까 그 중에 하나 추려주세요. 이렇게 압박을 드리는 건데 네이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창한 영업이사님도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네이버를 더 선호하시는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그 전에 이제 그 이전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네이버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상승은 이제 뭐 리포트형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네. 그 미래에셋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던 네이버 카카오는 상승을 했고 목표가 하향과 매도 의견을 냈던 숲은 뭐 하락을 했고요. 또 카페 익사는 뭐 다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은 대체로 이제 분위기는 뭐 저비용 고성능 AI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니까. 또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고 네이버가 워낙 지금 그동안 쌓아온 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이버에 대해 긍정적으로 뷰를 말씀을 이제 지난해부터 드렸을 때, 그러니까 올해부터가 AI 서비스의 그 성장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흐름들이 지난 그 4분기부터 나타났었던 것으로 좀 확인됐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올해 뭐 인공 AI 서비스와의 원년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네이버, 카카오 비중 확대 의견을 냈었고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를 전부 비교를 해보면은 명확한 건 일단 네이버의 그 올해 그 연간 추정 실적은 계속 그 1년 전보다 계속 3개월 단위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그 계속 그 상승하는 그런 은빙이 나타나는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그 올해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에요. 하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 추정에 비해서 내러티브로 인한 주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선호하는 것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하향된 것도 있고 대체로 유지되는 수준.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은 매매간 그 투자를 하시고 뭐 매수 관점에서 보실 거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이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간 외국인의 매수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은 네이버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그룹주로 좀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한화그룹주처럼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요즘 포스코그룹주인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피지컬 AI 이슈로 올라가는 날 꼭 포스코 인터가 이제 구덩이 메꾸고 따라가고 뭐 그 외에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 철강 쪽에 모멘텀 받고 강세 흐름. 그러니까 포스코 키워드가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그룹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트럼프 이슈도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조성호 부장님 먼저 답변 주실까요?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어떤 큰 네. 제목이 좀 걸려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룹주 이제 개별 기업엔 또 이제 개별 이슈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이제 큰 제목은 뭐 알래스카의 그 LNG 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포스코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좀 동반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하는 바는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서 선선화를 한다면 사실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기준에서 일단은 LNG 개발이나 아니면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포스코 그룹주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부각돼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근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는 현재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뭐 마찬가지의 고민이겠지만 이렇다 지금 반전의 어떤 지금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우리 이창환 이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수익을 누적하고 2차 전지 사이클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그 기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2차 전지가 당분간 쉽지 않다면 뭐 LNG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에 대한 모멘텀 이런 쪽으로 일단 주가가 상승 시도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는 것은 동조화되는 그런 성격이죠. 아까도 이제 제가 전력도를 말씀을 드릴 때 전력주가 다시금 모멘텀을 받아서 동반 상승을 할 때 그 LS 회장님의 그 구설수 때문에 이쪽엔 수급이 덜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수급 전체적으로 총량이 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특히 포스코 홀딩스나 뭐 2차 전지 밸류 체인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의 수급에 어느 정도 선순환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LNG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포스코 그룹주의 이런 상승은 단순히 뭐 트럼프 트레이드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숙제들이 많고 책임감이 무거운 상승이라고 저는 봐요. 뭐 그동안 이제 사실 대왕고래 쪽에 좀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요즘엔 그래도 조금 잠을 주무시고 또 2차 전지 또 섹터 쪽에서 포스코 그룹주를 또 들고 계셨던 분들 요즘엔 조금 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심리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사실 젖은 장작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쪽에 조금 이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이걸 말려가서 불이 붙으면 저는 사실 이런 쪽까지는 내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의 일단 상승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뭐 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2차 전지 외에 다른 비빌 언덕이 나와주는 것도 좋은 신호겠죠. 다만 어제 시간의 뉴스였나요? 뭐 신용 등급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인 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시계열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전략은 다르겠지만요. 자, 이창환 영업이사님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시각은요? 포스코 홀딩스 그 미국 ADR은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해서 $50까지 반등을 한 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S&P에서 포스코 그룹주 세 군데 그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신용 등급 전망을 일제 하향 조정을 했고 어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강세가 나타난 거는 뭐 LNG 모멘텀보다는 그 중국 철강 생산량 감축 발표 요런 이슈고요. 그러니까 중국 철강 생산량 감축 이슈는 항상 있었습니다. 있을 때마다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일단 왜냐하면 철강에서의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은 그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락바텀을 만들고 이제 배당의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이제 바탕이 된 상태에서 2차 전지로 그 땅을 그러니까 그 철강이랑 땅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2차 전지는 집을 져야 되는데 땅이 자체가 무너졌던 게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철강이랑 알루미늄 쪽에서의 보편가스 25%가 그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 저해가 우려가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워낙 올라서 그 25% 관세를 맞아도 가격 경쟁력은 아직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수익성 저해 우려가 되고요. 내수와 수출 비중이 51대 49입니다. 그러니까 49%가 수출인데 북미 지역에는 한 15% 정도라서 영향은 있지만은 그나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이 이제 일단은 멕시코 쪽에 생산 법인이 있어요. 그 미국 그 북미 쪽에서 유일한 생산지인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달리 보면은 지금 중국도 많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조선 관련해서 뭐 군함 같은 거 건조된다 그러면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1월 20일 날 행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 SK E&S가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주가가 그래서 견조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 뭐 향후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자금 조달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사업을 영위하는 거 이론에서 약간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딜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스관건설 자체가 뭐 막대한 그 금융 부담이라든가 투자 성과가 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 같은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이슈라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반등의 모멘텀이 일단 된 것은 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지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시각대로 조금의 향유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조성호 부장님께서 오늘 LG 이노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어제 대신증권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등의 좀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롯데케미칼도 그랬고 이렇게 요즘 좀 시장이 실적 좋아진다라는 거에 좀 더 민감한 수급이 쏠린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LG이노텍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다 접근이 괜찮나요? 예, 그보다 먼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네카오도 그렇고요. LG이노텍도 그렇고 한번 차트 보세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뭔가 좀 새로운 걸 이제 좀 찾아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LG 이노텍의 어제 그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어제 그 한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요약을 해드리면 역사적 저평가라는 분석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였는데 지금 이제 이 리포트에서 전망하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318억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증권사 평균 예상치가 1,000억을 좀 하회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후한 전망을 좀 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고 역사적 저평가라고 본다면 과거의 어떤 시기를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저평가된 구간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그 부근에 이제 근접한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좀 그런 생각인데 네. 일단 이제 이런 어떤 저평가 분석에 앞으로의 좀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배경에 애플이 등장합니다. 애플이 등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량이 예상치는 충분히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향후에 이제 이걸 좀 더 확대 재생산을 한다고 하면 드디어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LG 이노텍의 그 고부가가치 이 카메라 이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플 라인업을 보게 되면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갔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 개별 기업의 분석은 이러한데요. 지금 AI의 지금 판도를 보게 되면 사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HBM3의 논리에서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와중에 반도체 쪽에서 힘을 받았던 섹터들이 뭐냐면 레거시 쪽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그런 반도체 네. 이 섹터들의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았다는 얘기죠. 여기 딥시크도 출연하고 간밤에 알리바바의 AI에 또 이런 어떤 파장이 또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에 우리가 AI에 AI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AI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그런 디바이스라고 봤을 때는 지금 LG 이노텍의 이런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쪽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배경에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적인 강자인 애플이 있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 LG 이노텍의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장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해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임팩트 있게 기억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창환 영업이사님께서는 오늘 중요하게 보는 종목을 뭘로 주셨을까 봤는데 이미 저희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애플 폴더블 폰이 내년에 이제 나온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사양이 결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거밍치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기존에 이미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당연히 그럼 긍정의 시각으로 주시는 거죠? 네, 머니투자에서는 세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요. 1월 달과 이제 그 2월 21일 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실적은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하반기 수익성 호전되면서 27년까지 실적이 성장하는 이런 이제 기본 그림이고요. 그 폴더블 폰에 적용되는 그 COE 기술, 요게 이제 그거를 적용하려면은 이제 동사에 이제 블랙 PLD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갤럭시 Z 플립 7과 S26 울트라에 지금 탑재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애플 폴더폰에 대한 출시 예정인데 일단 올해 2분기 최종 사양이 확장돼서 3분기에 개발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26년 4분기에 양산돼서 27년도에는 이제 그 대규모 이제 대규모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그 AI 스마트폰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몰티 모달이라든가 그 앱 간의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 화면이 클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AI를 위해서 폴더블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폴더블 그 폰 같은 경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수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덕산 네오룩스를 이제 그 애플 폴더블 폰의 최대 수혜주로 보는 거는 동사가 가져온 이 독점 그 소재 때문인 거고요. 이게 이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클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폴더블 같은 경우가 기존 아이폰 대비해서 면적이 2배에서 3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연간 지금 2,000에서 한 2,000만 대, 2,500만 대 이 정도 향에 출하된다고 하면은 네. 아이폰으로 기준에서는 5,000에서 6,0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멘텀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것만 잘 넘어가면은 27년까지는 성장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중장기 투자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이투자의 그 IM증권에서는 1월 달에 목표가 4만 원에서 최근에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했으니까 뭐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PDL이라는 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의 빛 순도를 높이는 소재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OLED 단의 핵심 소재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덕산 네오룩스 관련한 모멘텀들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세 번째 언급이신데요. 목표가 이제 증권사에서 한 5만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네요. LG 이노텍과 덕산 네오룩스로 마무리하면서 시장 전반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